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대낮. 저는 아픈 아내를 위해 점심을 차려주러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고 욕실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욕실 문을 열어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피가 차게 식었고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필사적으로 숨겨온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 이후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정오, 뜨거운 햇살이 저희가 사는 작은 빌라 2층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을 앞당겨 아내에게 줄 점심을 만들러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서연이는 아침부터 고열로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비록 좁은 월셋집이었지만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내가 깰까봐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끓여준 죽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셔츠를 벗어 던지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밖은 찜통더위였지만 집안은 유난히 서늘하고 어두웠습니다. 가스레인지, 밥솥, 간장병. 늘 보던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시금치국을 끓이고 작은 생선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요리하는 내내 아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서연이는 본래 몸이 약한데 작은 회사의 격리로 일하며 요즘 들어 야근이 잦았습니다. 일찍 좀 쉬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내는 대출받아 산 차 할부를 갚아야 한다며 애써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음식이 다 되자 저는 쟁반을 들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손을 이마에 대보니 불덩이 같았죠.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닦아줄 물수건을 가지러 가려는데 문득 욕실에서 무언가 들려왔습니다.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였죠. 서연아, 깼어. 씻는 거야. 나지막이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소리는 계속됐죠. 저는 욕실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뿌연 수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안에서 쓰러진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뿌연 수증기 사이로 상의를 벗은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수건을 들고 허리를 숙이고 있었죠.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섰고 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욕조 안에 머리가 젖은 채로 앉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죠. 누구세요? 남자는 허둥지둥 옷을 꿰어 입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 씨, 오해하지 마. 나 욕실에서 쓰러졌는데 아래층 아저씨가 도와주시려고. 저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바닥에는 물에 젖은 수건과 연고, 그리고 제 부재중 전화가 찍힌 채 떨어져 있는 아내의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남자는 아래층에 사는 준호 씨였습니다. 준호 씨는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려 있길래 올라와 봤더니 사모님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제가 막 부축해서 정신 차리시게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방금 본 광경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두려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는 아내. 저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준호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을 나갔고 저는 말없이 수건을 가져와 아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더워서 샤워라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저는 목이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까의 그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한낮에 낯선 남자가 아내와 함께 욕실에 있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서연이는 몇 숟가락 뜨는가 싶더니 이내 피곤하다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물에 반쯤 젖어 있었죠. 호기심에 집어들자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오후에 늘 가던 카페에서 보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내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서연이의 것도 아니었죠.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쓴 거지? 늘 가던 카페는 어디지?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아래층 준호 씨의 번호를 찾아 감사 문자를 보내려다 이내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까지도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 화면이 메시지, 알림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거기서 보자. 재현 오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을 누가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재현은 누구지? 어제 그 쪽지를 쓴 사람인가? 아내가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오해일까? 저는 잠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곤히 잠든 얼굴은 너무나도 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그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아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제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눈부시게 화창했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오후 3시 거기서 보자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저를 향한 도전장처럼 귓가에 맴돌았죠. 회사 동료일 거야. 업무 때문일 거야.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3시 10분 전 저는 약속 장소인 골목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로 연애 시절 서연이와 제가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나무발 뒤쪽 출입구가 잘 보이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제 아내 서연이었습니다. 아내는 하얀 원피스에 마스크를 쓴 채
서둘러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내의 모습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두운 색 셔츠를 입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맞은편에 앉아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쁜 상상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서연이의 찻잔 위로 손을 뻗으며 무언가 말하자 아내가 고개를 숙이며 희미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수천 개의 칼날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원을 불러 그들 근처 테이블로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직원이 떠나자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이의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이 의심하고 있어요.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난 그냥 널 도와주려던 것뿐인데 뭘 그렇게 의심까지 해. 그날 내가 아니었으면 너 욕실에서 큰일 날 뻔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욕실에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욕실에 있던 남자는 아래층 준호 씨가 아니라 바로 이 남자였던 겁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려는데 떨리는 서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재현 씨, 정말 고맙지만 이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무서워서 풋.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그 인간이 너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었어? 넌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마치 사람들이 가득한 카페 한복판에서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남자가 우리 가정에 끼어들고 있는데 내 아내 서연이는 반박은커녕 고개만 숙이고 있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그 재현 씨군요.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연이는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여기에? 그 말은 내가 해야지.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집에 못 나올 정도로 아픈 건 아니었나 보네. 재현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침착하지만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시죠. 전 그냥 서연이의 오랜 친구입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십니까? 오랜 친구?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그날 욕실에서 쓰러진 것도 오랜 친구가 달려와서 같이 씻겨준 건가?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날 정말 어지러웠고 재현 씨는 약을 가져다 주러 왔던 것뿐이에요. 약을 욕실에서 준다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카페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내 체면은 생각할 줄 알아야죠.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시죠. 저는 이성을 잃고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 아내한테서 당장 떨어져. 의자가 넘어지고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말렸고 서연이는 울부짖으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체 나한테 뭘 숨긴 거야, 서연아. 아내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한숨을 쉬며 작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가죠. 하지만 당신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지 당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인 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을 단숨에 들이켜며 목구멍에 걸린 울분을 삼켰습니다. 아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한 건 절대 아니에요. 재현 씨는 옛날에 우리 집을 도와준 적이 있는 분이에요. 당신이 오해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내의 모든 변명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더 깊이 베었습니다. 그럼 그날 방에 있던 쪽지는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움찔했습니다. 당신 봤어요? 그건 재현 씨가 쓴 게 맞는데 내가 미쳐버리지 못했어요.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 당신이 화낼까봐. 당신이 날 떠날까봐.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스스로를 성실하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에게도 무언가 숨겨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을 속여서 미안해요. 예전에 진 빚을 갚으려고 아르바이트를 좀 더 하려고요. 걱정하지 마요. 저녁엔 일찍 들어갈게요.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의심과 상처,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보자. 그리고 믿든가 아니면 영원히 떠나든가. 그날 오후 퇴근길에 아내의 회사에 들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동료 직원이 저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서연 씨 오늘 연차 냈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연차요? 출근한다고 했는데. 네, 아침에 잠깐 서류만 챙겨서 바로 나가셨어요. 저는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하늘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집에서 20km 가까이 떨어진 도시 외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회사가 아니었고 우리가 아는 사람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주소는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희망의료원.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하얗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등골을 타고 오싹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이는 저 남자와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저는 희망의료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했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왜 저곳에 있는 걸까? 대체 나에게 뭘 숨기는 걸까? 의료원은 낡은 주택가 뒤편 작은 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차를 대고 옷으로 머리를 가린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서는 하얀 형광등 불빛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접수처의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가족을 좀 찾으러 왔는데요. 이름이 김서연이고 30대 초반입니다. 오늘 여기 왔나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보며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오셨네요. 김서연님은 방금 3번 상담실로 들어가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의사 선생님 나오실 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3번 상담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중년 남성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김서연님, 이번 검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이 이미 2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서둘러 치료를 시작해야만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병. 무슨 병. 저는 문에 더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 사실은 비밀로 해주세요. 아직 남편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남편 성격이 불같아서 걱정할까봐 무서워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습니다. 갑상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위험하지 않지만 방치하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갑상선암이라는 단어만이 망치처럼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끔찍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아프고 불안해하고 병원에 가는 것을 숨겼던 것은 모두 이 병 때문이었는데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남편인 저는 그런 아내를 의심하고 분노하며 상처를 줬던 겁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눈가는 붉었고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벽에 붙은 안내문을 보는 척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르고 힘없는 걸음으로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택시를 탔고 저는 그 뒤를 밟았습니다. 택시는 성북구의 한 낡은 주택가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내려 익숙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곳은 재현의 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의심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왜 아내는 저곳으로 간 걸까? 설마 아직도 나에게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저는 차 시동을 끄고 조용히 뒤를 따라가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집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혼자 다니면 안 돼. 내가 병원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약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민준 씨가 알면 오해할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울분과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현이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래. 필요하다면 병원비는 내가 다 내줄게. 혼자 끙끙 앓지 마.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비밀만 지켜주세요. 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솔직하게 말할게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재현이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아직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널 사랑해. 그 말은 청천벽력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대문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재현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거였군. 나한테 병만 숨긴 게 아니라 옛사랑 때문이기도 했어. 서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재현 씨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무 사이도 아닌데 매일 몰래 만나? 방금 저 남자가 너 사랑한다고 했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재현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연이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픈 서연이를 도와주고 싶을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비웃었습니다. 도와줘?
당신이 도와주는 방식이 내 아내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남편을 속여서 날 등신으로 만드는 건가? 서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 제발 오해하지 마. 재현 씨는 약이랑 병원비만 도와준 거야. 당신이 걱정할까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치료가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이었다면 왜 날 믿지 않았어? 난 내 남편이야. 남이 아니라고. 서연이가 흐느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무서웠어. 당신의 믿음을 잃을까봐.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까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슬픈 눈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신경 써준 건 고맙지만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일으켜 차로 데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곤에 지쳐 잠든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물에 젖어 글씨가 번진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어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문득 아래쪽 구석에 의사가 손으로 쓴 작은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치료 초기 단계에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함.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의심, 질투가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연이는 단지 제가 걱정할까봐 자신의 병을 숨기려 했던 겁니다. 그런 아내를 지켜줘야 할 남편인 저는 오히려 아내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잠 푹 자.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꼭 말해줘야 해. 알았지? 아내는 꿈결에도 제 말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을 준비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김민준 씨, 아내의 안전을 원한다면 나를 만나러 오시오. 당신이 전혀 모르는 그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저는 화면을 보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저장되지 않은 이름. 그 메시지는 짧았지만 간신히 되찾으려 했던 평화를 단숨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잠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메아리 쳤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누가 보낸 문자지? 왜 안전을 운운하는 거지?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김민준 씨, 아내의 안전을 원한다면 나를 만나러 오시오. 당신이 전혀 모르는 그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모르는 번호, 발신인 불명. 아래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늘 가던 그 카페에서 저는 시계를 흘깃봤습니다. 8시 30분. 아내 서연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은 뒤 소리 없이 밖으로 나섰습니다. 출근길은 차로 꽉 막혀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문자를 보낸 걸까? 왜 안전을 말하는 걸까? 내가 모르는 아내의 비밀은 대체 뭘까? 골목길 카페는 여전했습니다. 은은한 커피 향과 나지막한 음악 소리. 저는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가장 안쪽 구석,
야구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출입구를 주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준 씨 되십니까? 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네, 누구시죠? 남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당신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당신 아내를 압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 아내를 안다고요? 원하는 게 뭡니까? 김철수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안쓰러워서요. 당신 아내가 그냥 아프기만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지금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분을 해치려 하고 있어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영화 같은 소리 하시네요. 서연이처럼 착한 사람을 누가 해치려 한다는 겁니까? 김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재현의 집 앞에 서 있는 서연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봤던 그날 오후였지만 촬영된 각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검은 재킷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낯선 남자가 서연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당신 집 주변을 맴돌더군요. 저는 당신 아내가 치료받는 희망의료원의 경비원입니다. 서연 씨가 누군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며 저에게 조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김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당신이 이미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까지 하면 더 혼란스러워 할까봐 그랬을 겁니다. 저는 서연 씨가 주차장에서 혼자 울면서 남편이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좋겠다고 중얼거리는 걸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은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아기를 품고 아내분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어젯밤 그 남자가 의료원에 몰래 들어와 서연 씨의 검사실 문 밖에서 서성이는 걸 봤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도망치더군요. 그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흐릿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실루엣은 재현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확실합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그 뒷모습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서연이를 사랑했다던 재현이, 그녀의 치료를 돕겠다던 그가 아내를 미행하고 있었다니. 저는 감사 인사도 잊은 채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재현을 찾아야 한다. 그의 집은 멀지 않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도 모두 쳐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 돌아서려는데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뒷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빛이 먼지 쌓인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마시다만 커피와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다가간 순간 등 뒤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오면 안 됐는데, 민준 씨. 저는 획 돌아섰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싸늘했고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내 아내, 당신이 미행했지?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알아요? 서연이는 한때 내 전부였소. 그런데 당신을 선택했고 지금은 고통과 병,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주먹을 쥔 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마. 내 아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재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기이하게 번뜩였습니다. 나는 단지 그녀가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을 떠나야만 안전해진다는 걸. 당신이 아내를 의심하고 화를 내고 상처 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켜본 것뿐이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친놈. 난 서연이를 사랑해. 절대 상처 입히지 않아. 그가 다가오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울게 만들었어. 두려움에 떨게 했지. 안 보여? 서연이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아.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는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닥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두 사람이 엉겨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서류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서류철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며 병원, 집, 카페 등에서 몰래 찍힌 서연이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당신이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 대신 광기 어린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난 그저 당신에게서 그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성을 잃은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병신 같은 새끼. 재현은 바닥에 쓰러져 입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날 때려도 좋아. 하지만 진실을 바꿀 순 없어. 그녀는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저는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멈췄습니다. 무슨 위험? 그녀는 그냥 아픈 게 아니야. 누군가 그녀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세히 말해. 누구야? 재현은 눈을 감으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남긴 서류를 찾아봐. 그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흩어진 서류들 사이로 굵은 글씨로 인쇄된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사 결과 병의 원인이 자연적이지 않음.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자연적이지 않음이라는 말이 드릴처럼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다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서연이의 옛 검사 결과, 사본과 붉은 잉크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혈액에서 장기간 축적된 미량의 독성 물질 발견. 저는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누가 내 아내를 독살하려 했는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흩어진 서류에 고정되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혈액에서 장기간 축적된 미량의 독성 물질.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약병을 몰래 찍은 사진 몇 장과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갑상선에 좋다는 보약, 금지 성분 포함, 관련 기관에 신고 완료.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손에 핏줄이 붉어지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이는 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독이 들어갈 수 있지? 그때 재현이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먹는 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소. 처음엔 잘못 먹은 줄 알았는데 다른 약병들을 확인해보니 모두 똑같았지. 사실이야. 누가 그 약을 준 거지. 서연이가 직접 말했소. 아는 분이 갑상선에 좋은 한약이라며 선물했다고.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는 사람, 누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저는 다그쳤습니다. 누군지 알아? 재현은 창백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장모님이라고 했소. 서연이의 친어머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이라고? 확실해? 재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고향에서 보내주신 약이라고 했소. 갑상선에 좋은 명약이라고. 내가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의뢰했지. 결과는 당신이 본 그대로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친어머니가 딸을 독살하려 할 수 있지? 말도 안 돼. 장모님은 늘 자상하고 딸을 끔찍이 아끼는 분이었는데 저는 재현의 집을 뛰쳐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모는 내내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힘없이 웃던 얼굴, 밤새 기침하던 모습, 한약이라며 저 몰래 무언가를 마시던 순간들. 모든 것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식탁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밥 데워줄까요? 저는 아내를 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요즘 무슨 약 먹고 있어? 서연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 먹죠. 뭘? 아,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한약도 제가 다가가며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약들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아내는 의아해했지만 순순히 서랍을 열어 작은 유리병 몇 개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상표도 없는 검은 가루가 들어있었고 겉에는 갑상선 명약이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은 헐거웠고 농약처럼 역하고 톡 쏘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야? 네. 고향에 용한 한의사분이 계신다고. 이거 먹고 다들 좋아졌다고 해서 2달 정도 먹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거 더는 먹지 마. 서연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이거 먹고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저는 약병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에 독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방금 재현 씨한테서 확인했어.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독이 들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으로 찍어온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보더니 이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2사람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친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을 응시하며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죠. 저는 그녀의 손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쥐어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고향으로 가자. 가서 어머님께 직접 여쭤보는 거야. 다음 날 새벽 저희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장모님은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죠. 아이고, 우리 딸.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서연이는 붉어진 눈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약병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약, 어머님이 서연이에게 보내주신 거 맞죠?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박 원장이라고 내 오랜 친구가 하는 한약방에서 지은 거야. 아주 용한 분이지. 동네 사람들 다 그거 먹고 좋아졌는데 무슨 일 있니?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 약에 독이 들어있대. 장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뭐라고?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는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읽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박 원장한테서 약을 받아왔을 뿐인데. 서연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누구한테 속은 거야? 장모님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박 원장은 내 어릴 적 친구야.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분 연락처나 주소 아세요? 장모님이 낡은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박 한의원, 저희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의원은 낡고 허름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60대로 보이는 백발의 남자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씨 남편입니다. 원장님이 보내주신 약 때문에 박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갑상선에 좋으라고 보낸 보약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약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무슨 그런 해괴한 소리를. 제가 수십 년간 약을 지었는데 사람을 해칠 리가요. 저는 검사 결과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누가 저한테 이 약을 보내라고 시켰어요?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죠? 박 원장은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부탁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구의 부탁이었습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현이라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은 듯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재현, 또 그놈이었어. 확실합니까?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박 원장은 떨면서 서랍을 열어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 씨, 장모님 통해 김서연 씨에게 전달할 약 의뢰, 갑상선 치료 보조용. 저는 장부를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아내를 미행하고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아내를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분노로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단 한 줄이었죠. 이유가 궁금하면 우리 집으로 와. 이번엔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면 우리 집으로 와. 이번엔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연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여보? 그놈이야, 재현이.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지 마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가야 해, 서연아. 모든 걸 끝내지 않으면 그놈은 평생 우리를 괴롭힐 거야. 날 믿어. 아무 일 없을 거야.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되면 나 못 살아. 저는 애써 아내를 안심시키려 미소 짓고는 마음이 약해지기 전에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해가 빠르게 저물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재현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음은 불타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극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번에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등은 켜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노란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민준에게 마지막 진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이었죠.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급하게 쓴 듯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아마 멀리 떠났을 거요. 당신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은 진실의 절반도 모르고 있어. 오래전 서연이는 내 옛 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 여동생을 죽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3년 전 내 동생 지수는 서연이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소. 그날 서연이가 맡았던 재무보고서에 문제가 생겼는데 서연이의 실수 때문에 내 동생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해고당했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내가 조사해보니 서연이는 모든 진실을 알고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더군. 그날 이후 나는 맹세했소. 반드시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던 착한 아내 서연이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접근해 걱정하는 척하며 약으로 그녀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렸소. 매일 고통 속에서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지. 하지만 야위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남편을 챙기며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는 그녀를 보면서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소. 나는 모든 걸 멈췄지만 멈추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있었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은 굵고 거칠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는 그녀의 어머니, 장모님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은 딸이 사람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소. 내가 진실을 파헤치는 걸 알게 되자 나를 이용해 딸에게 보약을 보내는 척하며 서서히 독살하려 했던 거요.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어리석게도 나는 그 여자의 말을 믿었지. 모든 걸 알게 됐을 땐 나 역시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소. 당신에게 모든 걸 알리려 했지만 너무 늦은 것 같군.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물에 번진 듯 흐릿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시오. 저는 손에서 힘이 풀려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한 문장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장모님이 그럴 리가 없어. 딸의 병 때문에 눈물 흘리던 분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만 재현이 쓴 이유가 거짓일 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재현을 찾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뒷문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길고 붉은 핏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핏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머리를 받치자 그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사고가 아니야. 당신이 오기 전에 그 여자가 왔었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이요?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를 뺏으려고 했지만 주지 않았더니 날 찔렀소. 피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민준, 그녀를 지켜. 아무도 믿지 마.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눈은 허공을 응시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빗속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빗소리가 제 절규를 삼켜버렸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온몸은 비에 젖었고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죠. 어디 갔었어요? 걱정돼 죽는 줄 알았네. 어머, 몸에 피는 또 뭐예요? 저는 아내의 시선을 피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긁혔어. 서연이는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재현 씨, 만났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의심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그녀 역시 나에게 또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새벽녘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가 보니 서연이가 서랍을 열고 작은 약병을 가방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뭐해? 제가 묻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약병이 깨질까봐. 저는 그녀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보냈다는 바로 그 약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서연이가 떨었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검사해 보려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시선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가가 단호하게 그녀의 손에서 약병을 빼앗았습니다. 가느다란 실처럼 위태롭게 붙잡고 있던 믿음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하나만 묻자. 이 약 정말 어머니가 보내신 거 맞아?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바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차마 말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전부 말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제가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보내달라고. 그 약은 재현 씨가 준 거예요. 독이 들어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맹세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나를 속이기 위해서 어머니를 이용했다고? 서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재현 씨랑 계속 연락하는 걸 당신이 알면 질투하고 날 버릴까봐 무서웠어요. 그냥 몸에 좋은 약인 줄만 알았는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한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맞으십니까? 전 AMM 시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저희와 함께 경찰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작은 파출소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으로 무릎을 감싸쥔 채 사망사건 피해자 재현이라고 적힌 서류를 든 형사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재현 씨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당신 맞죠?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내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문자로 불러내서 갔을 뿐입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칼에 찔려 있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가 쓴 편지요. 거기엔 장모님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편지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편지는 탁자 위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형사님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지만 어떤 편지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가기 전에 누군가 가져간 것 같군요. 그 편지를 숨기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그 질문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서연이, 내가 집을 나설 때 그녀는 혼자 집에 있었다. 만약 경찰보다 먼저 그 편지를 봤다면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당분간 거주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헬쑥한 얼굴의 서연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했어요. 그녀는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밀어내고 물었습니다. 혹시 식탁 위에 있던 편지 봤어? 서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편지요? 무슨 편지요? 재연이 쓴 편지. 거실, 식탁 위에 분명히 뒀는데 못 봤어요. 집 정리하면서 봤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너무나 빠르고 어색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때 맞기만 하던 그 눈동자는 이제 흐리고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의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택배 기사 한 분이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이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서연이가 한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의 묘비에는 재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진은 최근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재현이 죽은 후 서연이가 그의 묘에 찾아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곳에 간 걸까? 왜 나에게 숨긴 걸까?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에서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 좀 데워줄까요? 저는 그녀 앞에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설명에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재현이 묘에는 왜 갔어? 아직도 나한테 숨기는 게 뭐야?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미안해서. 그 사람 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아직 감정이 남은 거지?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저 죄책감 때문에 내가 약에 대해 숨기지만 않았어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엉켜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준 씨, 저 김철수입니다. 희망의료원, 경비원, 지금 당장 저를 만나러 와주셔야겠습니다. 방금 아내분의 의료기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늦기 전에 빨리 오세요. 저는 울고 있는 아내를 흘깃 보고는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한 뒤 차를 몰아 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후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김서연 씨의 원래 차트인데 그 안에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병원의 원본 기록에는 암세포 음성 판정이 내려져 있었지만 서연이가 가지고 있던 결과지에는 그 부분이 양성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갑상선암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아주 건강했죠. 그 병은 전부 조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내가 그런 짓을? 김철수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류 마지막 장에 재현 씨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지수는 재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아마 김서연 씨는 죄를 씻고 싶었거나 혹은 그보다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백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내의 연약한 모습, 눈물, 애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니. 김철수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단 돌아가시죠. 그리고 당신을 미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한번 번쩍이더니 검은 그림자가 정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라면 아내의 진짜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집안의 불이 모두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집에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집기는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내의 휴대폰이 부서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떨리는 글씨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나를 찾지 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평생 나를 증오하게 될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메모지가 제 손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대체 무엇인가? 어두운 집 안에 홀로 서서 저는 아내의 메모지가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변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차갑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습니다. 수많은 비밀과 거짓, 그리고 풀리지 않은 죄책감의 미로 속에 저를 혼자 남겨둔 채 서연아, 대체 진실이 뭐야? 말해줘. 허공에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서연이는 왜 아픈 척을 했을까? 재현은 왜 죽어야 했으며 장모님은 왜 그 일에 연루된 걸까? 그리고 왜 당신은 평생 나를 증오하게 될 거야라는 말을 남겼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서연 씨 남편분 맞으시죠?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방금 환자분이 위독한 상태로 실려 오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네, 왜요? 무슨 일입니까? 교통사고입니다. 국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던지다시피 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자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요. 제발. 누가 그랬어?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뒤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만약 날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만 믿어줘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심박 측정기에서 다급한 경고음이 울렸고 의사들이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과다출혈로 위독합니다. 48시간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김철수 씨가 준 조작된 의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류를 꺼내보는데
마지막 장 구석에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구기록 보관실 3번 캐비닛 27번 서랍. 모든 진실은 그곳에.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27번 서랍을 열자 낡은 서류철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3년 전 재현의 동생 지수 씨의 자살 사건에 대한 내부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어 내려가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무자료 유출로 인해 전한리 씨가 해고된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동료인 김서연 씨임. 그러나 당시 임원이자 김서연 씨의 부친인 김이사의 압력으로 모든 책임을 전한 H씨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함. 부친 서연이의 아버지. 서연이는 아버지가 어릴 적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다음 장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남성. 그리고 그 밑에는 재무이사 김덕수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재현의 장례식장에서 멀리 떨어져 관을 쏘아보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서류 마지막 장에는 다른 필체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록 폐기 요청, 요청자, 서연모,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장모님은 딸의 죄를 덮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고 진실을 파헤치려던 재현을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픈 척을 했던 것이죠. 저는 곧장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묻자 방금 아버님이라는 분이 환자를 모시고 퇴원하셨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세단의 뒷모습을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그 뒤를 쫓았습니다. 세단은 도시 외곽의 낡은 별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이와 그 옆에 선 장모님, 그리고 사진 속의 남자 김덕수가 보였습니다. 덕수 씨,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애를 괴롭히지 마. 이미 다 알아버렸어. 저놈의 남편 녀석까지. 여기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아무도 믿지 마.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당장 멈춰. 김덕수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끼어들지 말았어야지. 너도 재현처럼 죽게 될 거다. 제가 서연이를 감싸 안고 뒷걸음질 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밤, 누구도 쉽게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별장 안은 천둥 소리로 울리고 희미한 조명 아래 김덕수가 든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등 뒤에 숨긴 채 소리쳤습니다. 당신 딸의 죄를 덮기 위해 사람까지 죽인 겁니까? 김덕수는 비웃었습니다. 재현 그놈이 감히 나를 협박했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 딸이 죽었을 거다. 거짓말. 제가 외쳤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시켜 서연이를 미행하고 약을 먹여 병을 조작한 거잖아. 그때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민준 씨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빠, 서연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죄, 자신의 과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지수 씨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재현 씨까지. 분노에 찬 김덕수가 달려들었고 저는 그를 막으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가 아버지의 손에서 칼을 뺏으려 달려들었고 세 사람이 엉키며 넘어졌습니다. 칼은 바닥을 뒹굴다 장모님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제발. 그녀는 절규했지만 김덕수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창밖을 밝혔고 절망에 가득 찬 장모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누구도 막을 틈 없이 그녀는 칼끝을 자신의 가슴으로 돌렸습니다. 선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엄마, 서연이의 비명과 함께 장모님은 딸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미안하다. 다 엄마 잘못이야.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덕수는 아내의 시신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제게 던졌습니다. 여기 지수 사건과 재현을 살해하라고 청부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이걸 경찰에 넘겨.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작은 약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서연이에게 아빠가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그는 바닥으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벌어진 두 번의 죽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들이닥쳤고 저는 USB를 넘기며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사흘 뒤 서연이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물었습니다. 다들 떠났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해. 남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아직도 날 믿어요? 믿어.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당신을 믿어.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 불명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나? 아직 한 사람이 더 남았다. 서연에게 첫 번째 독약을 건넨 자. 그는 아직 자유롭다. 저는 화면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현도 김덕수도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 메시지는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한 사람이 더 남았다니. 재현도 김덕수 부부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약을 건넨 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는 잠든 서연이를 내려다보고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사건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또 다른 협박범이 있다는 익명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형사님은 즉시 번호 추적을 지시했고 몇 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지는 아내분이 치료받던 희망의료원 근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곧장 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의 병원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진찰받던 3번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아내는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 김철수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비복이 아닌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내과 전문의 김철수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오셨군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그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내에게 첫 번째 약을 건넨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서랍에서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독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약이죠. 김덕수의 지시였습니다. 그럼 서연이 몸에 있던 독은 대체. 그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에게서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매일 아침 아내에게 챙겨주던 비타민제 기억하십니까? 김덕수의 사람이 당신이 자주 가던 약국의 약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발이 되어 아내를 독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약을 거부할 때마다 억지로 먹이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으로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있었다니 김철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김덕수의 밑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죠. 그리고 그분은 김서연이 살아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모든 걸 끝낼 시간입니다. 당신 아내의 가족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소. 지수, 내 유일한 동생이었지. 지수의 오빠였다니. 그가 달려드는 순간 저는 그를 밀치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방 안에 불이 꺼지고 번갯불만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내 놈들 부부는 내 동생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그가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김철수는 궁지에 몰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제가 몸을 날려 막았지만 그는 결국 숨을 거두기 전 저주처럼 속삭였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 여자는 오래 살지 못할 거다. 저는 피 묻은 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아내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서연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란 거 알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비추는 여명의 빛 속에서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살아남았어.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덕수와 관련된 모든 범죄 사실이 USB를 통해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서연이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자신의 잘못과 그로 인해 벌어진 모든 비극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작은 시골 마을의 교사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끝까지 날 믿어줘서. 이제 나는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선한 마음을 되찾기 위해 살아갈 거예요. 1년 뒤 저는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희망의료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비극은 죄 자체보다 그것을 덮으려는 침묵과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서연이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녀는 시골 아이들을 가르치며 작은 꽃밭을 가꾸며 자신의 삶을 통해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진실 앞에 고개 숙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구원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저는 재현과 장모님이 잠든 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를 내려놓으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황금빛 노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것을. 서연이는 속죄하는 삶을 선택했고 저는 용서하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평화를 잃게 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 저는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